소개받은 세월더텍스의 김종국 대표입니다. 방금 말씀도 나눴지만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쭉 저희들이 이제 진행해 오고 있던 개정제품 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뵙게 돼서 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 포함에는 세무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오늘 이 설명회 끝난 데 다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또 연락도 취하셔가지고 궁금한 것을 두지 마시고 다 해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해결 끝난 뒤에 시간 되시면 우리 사무실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오셔가지고 혹시 우리 기장팀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찬잔하고 하시고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역대급으로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직전 연도 대비해서 52조 원, 계획한 예산 대비해서 무려 56조 원이나 세수가 부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지 예산이며 GTX와 같은 SOC 예산이며 돈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돈이 잘 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 제약이 따를 것인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결국 작년의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는 올해 국세청의 행정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신 저희 김종국 대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신 노정석 고문님,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신 남동국 고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청 조사 1국 팀장을 맡으셨던 최희영 정무님, 그리고 서울청 조사사국과 1국 경험이 있는 박정희 상무, 그리고 본청 징세법무국 재산세국 경험이 있는 고대현 상무, 서울청 조사 1국과 안진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홍재영 상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8회이자 변호사인 윤준필 변호사도 저희 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청 1국 3국 근무 경험이 있는 김수진 이사, 그리고 저는 카카오 본사 세무파트에서 근무를 했었고 국세청에서는 조세 불법과 관련된 납세자 보호실장 업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경험한 조경민 세무사,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문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이영구 세무사, 그리고 롯데웰푸드에서 경험을 쌓은 홍성규 세무사, 같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 상사에서 경험을 쌓은 김정민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진석 팀장, 그리고 저희 법인의 행정과 재경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주영 팀장, 그리고 기장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원 대리, 김민희 대리, 강예진 주임, 이렇게 저희 펌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개정세법 중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발표를 할 김정민 세무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세법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23년도 7월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 23년도 1월에 후속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수출, 투자, 고용 지원과 세부당 경감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그리고 인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세액 기반 확충 등이 그 방향입니다. 네, 지금부터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선 세무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세 불복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국선 대리인 신청 요건의 경우에는 개인만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법인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 사유가 명확화되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 등 적법성에 대한 심사 청구 결정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외에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세전 적부심사 재결청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유의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불법과 관련된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배경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결혼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 혼인 출산을 진짜 너무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현행을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증여자 그룹별입니다. 증여자 그룹별로 그 10년간 무계로 이제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쉽게 존속 그룹이죠. 쉽게 존속 그룹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도 되고 조부모님도 되고 이런 분들이 증여한 경우에는 원래 5천만 원, 만약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한도로 공제를 했었고 기타 직계 비속은 그렇죠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공제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규정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적용받고 이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는 아래 요건으로 충족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하겠다라는 건데 혼인 신고일로부터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총 4년간이죠. 4년간의 내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라는 건 부모님과 조부모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배제되는 게 증여 추정이나 의제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제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양도시 증여 추정 규정에 걸리고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일감 떼어주기 이런 형태의 증여가 있잖아요. 사실 이 증여 추정이나 의제 규정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혜택을 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증여 계약에 의한 그런 증여 계약에 의한 증여에 대해서만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이제 또 하나 끝내야 있어요. 하나 끝내야 있는데 결혼을 하기로 하고 지금 증여를 받았는데 그 혼인을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발생한 달의 말에부터 이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에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증여자에게 내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여 어떤 걸 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사유가 뭐냐? 낙혼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했으면 어떻게 못하겠죠. 그리고 민법 제804조에 의한 낙혼 해제사유 뭐 예를 들어서 낙혼을 1년 이상 생사 불명한다던가 들집에 걸렸다던가 그 밖에 혼인 준비하는 과정에 또 싸우면서 파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유 발생하는 달의 습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면은 애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을 보기 때문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환급을 못 받을 경우면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세는 면제하되 이자 상당히 부과하겠다 이런 규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인 전에 증여받은 거주자 그리고 혼인 이후에 증여받은 거주자가 있습니다. 혼인 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전, 혼인 신고일 전 2년 이전에죠. 그러니까 증여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2년에 혼인 안 했어요. 그럼 이 혼인 공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본인이 자진해서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결혼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납부하라 그러고 그러면 좀 더 슬프잖아요.
두 번 받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가산세는 납부하지 마라. 대신에 이자는 납부해라 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면제되는 가산세 범위가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라든가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자 가산세까지는 면제를 해주고요. 반대로 이제 하루에 0.02%에 대한은 이자 상당에 납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혼인 이후에 증여받은 거주자인데, 혼인을 했고 실제 혼신고를 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혼인 무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있냐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일방이 어떤 문서를 위조하고 인감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어떤 누군가가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거죠. 이런 판결이 났을 때 판결이 속한 가장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인 자신에서 수정신고나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대신에 이자 상당하게 부과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 출산 증여자산 문제인데요. 원래는 이 법령을 만들 때 혼인 공제만 하려고 했는데 요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출산을 안 한다는 이슈가 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공제입니다. 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줬다는 뜻인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직계재산을 받은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가 있는데, 이 둘을 별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둘 합해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막 에스컴 보시면은 막 3억까지 공제해준다 이런 거를 좀 기사로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제가 있고 아내가 있겠죠.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으면 그건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 있던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혼인 공제를 받으니까 1억 원까지죠. 그럼 결국에 저희가 1억 5천, 제 아내 되는 1억 5천까지 받아서 4억까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을 먼저 드릴 텐데요. 보통 인건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일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공유 생비가 있는데, 일반 급여인 경우에는 임원 및 사용인의 일반적인 보수하고 급여는 모두 소금산입 대상이 되고,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 급여는 소금 불산입됩니다. 개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상여금인 경우에는 사용인의 상여금은 모두 소금산입되고,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총, 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금 불산입하고, 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소금 불산입 됩니다.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임원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한해서 소금이 산입되고요.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금이 산입됩니다.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복리후생비인 경우에는 법률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서만 소금 인정됩니다. 급여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급여는 근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소금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보수,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금 불산입니다. 이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지배주주가 아니라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을 합계한 가장 많은 해당 주주 모두가 다 지배주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 A와 B까지 있는데, 주주 A가 그냥 껐을 때는 개인적으로 49%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데, 주주 B, C, D가 지금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B와 C와 D의 지분율을 합했을 때 51%로 주주 A보다 더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주 B와 C, D를 모두 지배주주 집단으로 보고 이제 해당 경우에 지배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배주주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명백하게 많은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인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상여금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다 송금 산입이 되는데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송금 산입이 되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중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송금 들산이 됩니다. 임원인 경우에는 직책 명칭이나 등기 여부는 무관합니다. 보통 우리가 임원들을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감사. 이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직무에 누가 봐도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법인 등기에 기재되지 않은 임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지출증명 서류 수취와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유형 이하 특례 거래를 보시겠습니다. 지출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정규증명 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계산서 등의 정규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화물료 징수 용역 또한 지출증명 수취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하 거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타 거래 유형 거래입니다. 포괄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방송, 전기통신 용역도 특례 거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기통신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지로용지 등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국외거래, 공매, 경매, 수용 등의 경우에도 수취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토지, 주택, 건물의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그 거래 내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규정비 수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자가 대부분 개인이므로 정규정비 수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택시, 항공, 철도 용역, 유료도로 이용료의 경우에도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보험 용역도 특례 거래이고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정규증명 서류 수취 의무도 면제됩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증명 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정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입니다.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정규증빙 수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령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정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